미래는 여전히 닫힌 봉투 안에 있었고 몇몇 퇴근길에는 사는 게 형벌 같았다. 미미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워 담았고 그게 도움이 안 될 때는 불확실하지만 원대한 행복을 상상했다. 보일러를 아껴 트는 겨울,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는 서로의 등을 보면 봄날의 교무실이 떠올랐다. 어떤 예언은 엉뚱한 형태로 전해지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나서야 실현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김기태 작가의 소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네, 이거 보니 저거 보니 온갖 거 다 챙겨보는 폰입니다. 이것저것 떡칠한 덕PD입니다. 네, 책플릭스 여름이었다 특집 계속되고 있어요. 네. 와. 여름이 끝이 안 나잖아요, 네, 지금. 끝이 안 나서 폭염이었다. 죽을 것 같아. 지금 폭염과 함께 지나고 있는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이었다 특집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보니가 준비한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름 영화 슬픔의 삼각형 소개했을 때 맞아요. 이 댓글로 저 응원해주신 분들을 꼭 아, 그래요? 언급하고 싶었어요. 그걸 또 굳이 찾아봤어. 네, 제가 또 박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코니님, 장무님, 데이브 호프만님께서 저보고 쇼호스트가 책 영업하러 온 것 같다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 이 느낌? 책을 사실 겁니까? 영업하는 느낌으로 여름책을 영업하러 왔습니다. 슬픔의 삼각형은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작품인데 그쵸. 오늘 작품은 사실 저도 읽었지만 굉장히 팔릴만하다. 맞습니다. 한번 셀링 포인트가 생각합니다. 있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시고 네.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프닝을 보면서 인생 뭐 있냐 이런 거지 싶은 느낌이 좀 받긴 했었어요. 맞아요. 일단 근데 이건 있어. 퇴근길에만 사는 게 형벌인가? 출근길도 형벌이지? 완전 티다. 어떠셨어요? 저는 그 음악이 떠올랐거든요.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이거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년 남성 성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산다는 건 거기 가사가 이렇거든요.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아니, 팝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왜 갑자기 가요를 그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팝송 추천해줘.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살다 보니 느끼게 되는 것들이 오프닝에 담기지 않아요. 스윗박스의 라이프 이스 쿨 같은 거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선 책디 자아로 살게 그렇죠. 해주세요. 책디 자아 산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니. 그렇죠. 제가 오늘 그 오프닝으로 고른 부분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오늘 소개할 소설의 끝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끝부분을 고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비일상 언어가 몇 개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뭐 형벌이라거나 예언이란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굉장히 평범하죠. 예를 들면 보일러를 아껴 튼다거나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식탁을 닦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인데 동시에 굉장히 특별하고 하나밖에 없는 순간들이다. 예를 들면 너무 이게 무거워서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들은 일상의 하나였지만 먼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예언의 순간이기도 그렇지.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 평범성과 그 특별한 그 소중함, 특수성이 좀 잘 담겨있는 그 일상의 아이러니함이 잘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반복적인 일을 내가 계속하면서도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예언된 사람이었다. 이런 그럴 수 소중함을 느껴지게 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저는 너무 울컥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읽으면서 이게 모두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너네 그 순간들에 예언이 깃들여져 있어 그럴 수 라고 있죠.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울컥해서 두 분도 울컥하셨나요?를 물어보려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 여러 번 울컥해가지고 이게 사실 작년에 문장 웹진이라는 그 인터넷 웹진에서 공개된 소설이에요. 맞아요. 그때 SNS에서 화제가 엄청 됐어요. 맞아요. 그때 읽어보고 야 이거 대박이다 했는데 책으로 이번에 묶여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전 되게 짧아가지고 이 안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현실 고증처럼 맞아요. 브랜드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렇죠. 유행하는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근데 마지막에는 이거 되게 위로가 되네. 이게 맞아요. 도대체 어떤 느낌이지? 이런 생각으로 댓글을 봤는데 다들 위안이 된다. 이런 맞아요. 댓글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도 울었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소설집을 사서 저도 다 읽어봤는데 와 읽으면서
또 울어. 이 울컥. 작가가 김기태 작가가 참 잘하는 게 세계관을 딱 지어놓고 그 안에 우리를 확 몰입시켜서 위로를 주는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2024년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김기태 작가의 단편집이고 총 9개의 짧은 소설들이 엮여 있고 그중에 제가 오늘 소개할 단편은 이 책 제목과 같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따끈따끈하네요. 그렇죠. 유튜브 댓글에서 안뜰님께서 본인님의 지적 허영 시리즈 너무 좋다. 어.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또 이런 수상작 이런 거 위주로 그래서 이것도 그쵸 이제 요런 수상작은 어디 가서 이게 또 2024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이래라고 수상했던, 하면 또 좋으니까 이건 못 참아서 또 가지고 와본 것도 있고 우리 책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짧아요. 한 편 한 편이 짧아서 저는 주로 이거 지하철에서 많이 읽었거든요. 지하철 버스에서 좀 이동하면서 읽기 좋아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편이 실려 있다고 했는데 9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뭔가 키워드라고 한다면 저는 평범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은 뭔가 익명의 존재. 우리가 2주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세상 모든 바다에서는 잠실 콘서트장에 모인 아이돌이 아니라 그 아이돌을 보러 온 팬 13만 명 중 익명의 한 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퇴근길에 전철에 꽉 끼어 있는 사람 중 한 명. 아니면 뭐 입상 경력도 없고 올림픽에 출전한 적도 없고 유망주도 아닌 평범한 운동선수 한 명. 그렇죠. 이렇게 뭔가 그냥 익명의 존재로 퉁쳐지는 개인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게 이제 이 전체 9개의 단편을 좀 관통하는 얘기였고 그래서 내가 몰입하기 쉬운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 나도 한 명이. 내가 가진 어떤 맞아요. 평범함이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실 서점 가면 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냉소적인 책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막 쇼펜하우어, 네가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막 이런 거 있죠. 너는 당연히 슬퍼야 하는 존재다 이런 게 있어서 그거에도 물론 공감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이 개개인의 삶이 평범해도 소중하다라고 말해주는 새삼스러운 책이 있어서 너무 더 소중했습니다. 보통 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특별하고 빛나는 순간만 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삶을 볼 수 있는 매체가 정말 책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여름책이냐 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이 소설에 점점점 여름이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진짜 읽다가 네. 약간 빵 터졌죠. 아니 사실 저희가 여름이었다 특집 하자고 이제 저희 책플리스 단톡방에서 얘기했을 네. 때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본이가 제일 처음 골랐어요. 맞아요. 제일 처음. 책디랑 오지랑 덕PD 아무도 안 골랐는데 저 이거 할게요. 네, 하길래 야 이거 준비가 돼 있었다 뭔가 맞아요.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읽다 보니까 여름이었다라는 문장이 있는 거야. 이따가 스크롤 내리다가 이거구만. 이건 못 참지 하고 골랐는데 사실 그 여름이었다가 나온 맥락이 두 주인공의 문자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뒤에 가서 어떤 맥락인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유를 하나 더 좀 뽑아보자면 책 표지가 굉장히 여름 같아요. 편집. 왜요? 공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네. 뭔가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소품이다 네. 라고 생각을 그렇다고 해서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스토리를 들어봅시다. 줄거리로 넘어갈까요?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잖아요. 그럼 두 사람은 누구고 그렇죠. 인터내셔널은 뭐냐 뭐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전 이렇게 문법에 안 맞는 제목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인터내셔널은 형용사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구나 인터내셔널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펜팔로 주고받는 뭔가 롱 디스턴스 연애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제 두 사람 명사입니다. 명사. 그렇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일단 누구냐? 권진주와 김니콜라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중학교 동창이고요.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심지어 뭐 이 둘이는 졸업사진에서도 제일 먼 자리에 서 있을 정도로 좀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그렇지만 서로를 명확히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억하냐면 항상 교무실에서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봉투를 받는 두 명의 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서로 마주치면서 쟤도 봉투 받는 애네? 이렇게 서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공부 잘하는 애다, 못하는 애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특징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서로를 너도 봉투 받는 애, 그렇죠. 나도 봉투 받는 애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가 뭐예요?
정확히 뭐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짐작할 수는 있죠. 그렇죠. 학교에 내야 되는 돈을 내지 않은 학생들이 받는 그런 안내문이 들어있었다는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학생은 학교에서 이제 어려운 가정 환경에 처해 있는 두 중학생들이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선생님이 진짜 폭력적이다라고 느낀 게 둘이 친하게 지내 이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친절한 폭력이야. 네,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둘은 더더욱 내가 쟤랑 왜 친하게 지내지 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두 사람의 인생은 그냥 각자의 인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진주라는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서 기회균등 전형으로 그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겠다 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좀 아깝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현재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 니콜라이라는 학생은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다시피 부모가 고려인이에요. 이주민이죠. 그래서 이주민으로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의 아들인데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신분이 아니고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졸업 후에 바로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적을 취득을 왜 못했지?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왜냐면 중학교도 한국에서 나왔고 일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묘사되는 바로는 연소득 3,800만 원 이상이 돼야 그 한국인이 될 수 있대요. 아, 소득을 따지는군요. 따지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민에 관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사는 중이고 이 소설 속에서도 이걸 자조적으로 야, 나 외노자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들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거나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는데 각각 이런 삶을 살다가 이 권진주와 김 니콜라이가 그 마트와 공장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경기도의 한 도시에 둘 다 정착을 해서 살게 되고 주민센터에서 또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 그 봉투 받던 애네 이렇게 그렇지. 서로 알아보고 또 다시 말을 트면서 또 친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정 혹은 사랑 그러니까 뭔가 그 미묘한 관계를 깊게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여기까지. 그쵸, 야, 여기까지 그런 이야기인데 보시면, 네. 이렇게 말하면 근데 소설의 모든 정수가 사라진다. 그쵸, 일단 어떡하냐. 여기까지가 줄거리죠. 이 두 사람에 대한 네. 묘사고 그럼 인터내셔널이 뭐냐 네, 제가 네. 몰랐던 그 그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은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노래예요. 노래죠. 인터내셔널 가. 가라는 이제 노래인데 그 파리 시민들이 세운 사회주의 자치정부 파리꼬민이라고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 파리꼬민에서 그 철도공과 가구공이 썼던 국제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민중가요라고 이제 백과사전에 써 있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해리슨 포드가 그 미국 대통령으로 주연을 한 근데 테이큰의 주인공처럼 액션을 막 해요. 미국 대통령인데 그러던 방공 영화인데 쉽게 말하면은 네.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와 싸우는 게 미국에 그 영화에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납치돼가지고 막 감옥에 갇혀. 거기서 모든 수감자들이 인터내셔널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으로 쓰이는 그쵸. 노래예요. 근데 이런 노래를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볼 없죠. 일이 그쵸.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권진주와 김 니콜라이가 무슨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주장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네.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진주와 니콜라이 사이의 이 인터내셔널은 일종의 둘이 교환하는 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기립하시오 당신도라고 부르는 노동자죠. 그 전통이 있는데 이 구호를 둘 사이에서는 약간 일상 속 밈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보내고 기립하시오 당신도 하면서 일어나서 청소를 하라거나 일어나서 일을 하라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쓰는 그런 둘 사이에 뭔가 그런 은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약간 그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왜 요거를 밈으로 쓸까? 이걸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한 걸까 했을 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다 학교에서는 봉투 받는 애들이고 사회에서는 뭔가 그 견뎌야 하는 것들을 많이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두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청춘이 뭔가 연대해서 같이 사회에 저항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인터내셔널이 아닐까라고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기립하시오가 실제 몇 년 전에 잠깐 밈이 됐었어요. 그랬대요. 네, 온라인에서 밈이 있었어요. 그랬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냥 재밌으니까 썼는데 이 뒤에는 사실 그게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얘기하던 대로 그렇게 마트에서 공장에서 각자 각박한 현실을 기립하면서 견디던 두 청춘이 서로를 제외하면서 삶에 뭔가 균열이 생기고 변화가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 혼밥을 하다가 밥 먹을 친구가 생겼다는 같이 거예요. 밥을 먹어. 맞아요. 이게 근데 얼마나 큰 변화냐면 이 소설 속에 이렇게 묘사가 돼요. 해장국이나 1인용 그 탕복밥 그런 백반집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2명이 되니까 고깃집 갔어요. 고깃집을 가요. 야, 삼겹살 먹을래? 음. 이래서 삼겹살집 가서 소주를 먹게 된다거나 뼈해장국 1인용 먹으면 조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자탕. 둘이 모으면 감자탕 소짜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탕복밥을 먹다가 이제 볶음밥, 짬뽕, 탕수육 소짜 이렇게 시키게 되고 즉석 떡볶이집에 가면 이제 결정적으로 커플 세트가 있거든요. 근데 커플 세트는 튀김 순대까지 먹어야죠. 예. 그렇죠. 둘이 커플이 아닌데 이제 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커플이라고 얘기하고 같이 이제 그걸 먹는다거나 이렇게 그런 그 문장이 나와요. 이렇게 동네에 지글지글 보글보글한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 괜찮은 일인 것 같아. 맞아. 우리 맛집 동아리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단조로운 일상,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일상에 뭔가 기대할 거리가 생겨서 둘이 조금씩 제가 표정을 보진 못했지만 약간 웃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졌어요. 소설에서. 그리고 또 둘이 좀 유머 코드나 대화 결도 잘 맞아서 뭐 예를 들면 야 피자나라 치킨 공주 말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러면은 뭐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받아줘요. 야 피자나라에 왜 치킨 공주가 가 있지? 이방인 아니야? 이러면서 둘이 서로 막 낄낄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드립을 치는 본인이 이방인인데 그러니까요.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웃긴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보면서 일단 이 두 인물은 NF가 확실하다. MBTI가 NF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재밌는 대화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의 뭘? 이 단조로운 일상에도 내가 약간 이 진주와 니콜라이가 서로를 그 기대하듯이 내가 기대하는 나의 월요병 치료제는 무엇인가. 체플릭스. 오. 아니야. 아니 이거 준비해온 답변 아니에요. 그냥 드립이죠. 깜짝이야. 드립이죠. 거짓말 하시네요. 저는 풀 메이크업과 새 옷이라고 적어봤는데 진짜? 월요일에 그러고 다녀? 제가 가장 정상인 같은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 가면 갈수록 초췌해져요. 왜냐면 우리 이제 모두 그렇지 피로가 계단식, 계단식이죠. 계단식이에요. 근데 저는 꼭 뭔가 옷을 사더라도 이거를 월요일에 입으려고 두는 그래? 왜냐면 그걸 입고 싶어서 출근하거든요. 진짜?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어제가 녹음일 월요일이었어요. 기준으로 월요일이었거든요. 아구찜을 먹으러 간 약속이었는데 거의 공주처럼. 치킨 공주처럼. 메이크업에 막 하얀 옷 입고 온 거 아니야? 원피스 입고 왔어요. 이게 아구찜. 어깨에 또 커다란 이게 엉 들어가 있는 그거 거. 기분 되게 좋아요. 네, 은근. 그러고 이제 아구찜 먹으러 가는데 선배가 오늘 무슨 일 있어? 그치. 이러는 오늘 거. 약속 있니? 아구찜 먹는 것밖에 딱히 다른 게 없는데. 아구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번에 아. 마라탕을 먹으러 갔을 때도 거의 샤랄라 어.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월요일에 굳이 그런 거 먹어야 돼. 도대체 오늘 무슨 일 있으시냐 했더니 오늘은 아무 일이 없다. 월요일 밤 약속은 양식집 이런 데로 잡아. 네. 어. 아니 그래도 그런 걸 입을 생각하면은 되게 나가고 싶어지고 설레진다. 네. 그리고 메이크업을 풀로 했을 때 이게 집에만 있으면 또 아쉬우니 나가고 싶어지고 이런 걸로 좀 월요병을 치료해 보는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네, 나 그치, 혼자만 그치. 아는 거죠. 아우 재밌네. 그러니까 월요일을 어쨌든지 간에 최대한 즐겁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우리가 나오고 불행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월요병 치료제라고만 들었을 때는 일요일 저녁에 일하면 되는데 뭔 소리예요? 생각을 그거는 먼저 월요병 했어. 치료제가 아니라 일요병 발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음악 방송을 하니까 월요일 선곡을 일요일에 해요 실제로. 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일을 하고 싶은 걸로 만들고 싶어서 월요일에는 내가 회심의 노래 하나 튼다. 사람들 잘 모르는데 모르는데 이 노래 내가 튼다. 먹인다. 수록곡 같은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고르면은 일요일 저녁에 조금 낫고. 근데 이것도 우울해. 일한 얘기니까. 일이잖아요. 저는 보통 어떤 거라냐면은 주말에 이제 보통 맛있는 거를 집에서 해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월요일에 계획을 합니다. 이번 다음 주말에 먹을 거. 거를 다음 주말에 먹을 걸. 계획을 한다. 월요일부터 이번 주말에는 뭐랑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뭘 시키고 뭘 사고 이제 그걸 하면은 조금 기분이 좋아져. 약간 진주 니콜라이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 먹는 게 제일 먹는 소중해. 쪽으로. 그리고 그 순간 너무 행복하지. 그래서 결국 주말에 맛있는 거를 같이 먹을 때 너무 좋지. 주말을 기다리는 월요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이잖아요. 제이라 그래요. 맞아요. 제이는 월요일에 주말을 준비한다면 저는 이제 일요일 저녁에 저희 회사 1층에 그 사과파이 집이 사과파이 집 생겼잖아요. 맛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월요일 아침에 가서 무슨 맛 먹어봐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출근. 네, 근데 그걸 너무 먹어보고 싶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왜냐면 그게 회사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저는 입구에 있어요. 나는 출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애플파이 사과파이 집에 먹어요.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요 앞까지 와요. 근데 저 너무 공감해요. 저 녹음 쌓여 있는 날 녹음 끝나고 나는 애플파이 먹으러 갈 것이다. 진짜요? 야 그거 복지다 회사에서 맞아요. 사주면 좋겠다 하나씩.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요거트 맛을 먹어봤거든요. 완전 추천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플파이 먹는 거랑 회사에 그 간식 있는 곳 있잖아요. 2층에. 거기 한 오후 4시쯤 가면 그 회사 후배들 좀 덕질하는 거 잘 통하는 후배들이 좀 있어요. K-pop 얘기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럼 그때 약간 서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모여서 막 아 진짜? 한 주간의 그런 덕질 소식, 어. 아이돌 소식을 나누는데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그때를 좀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아. 내려간데 없으면 서운하겠네요. 서운해요. 불러요. 4시에는 그때 안 가야겠. 거기 안 가야겠. 4시에 오면 항상 약간 암묵적인 룰처럼 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아 거기 예전에 책플릭스 나온 적 있는 단팥빵도 거기 가서 단팥빵도 모일 거기 거예요. 아마.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수다와 애플파이 그게 이제 제가 어. 기대하는 월요병 치료제입니다. 애쓴다. 다들 정말 애쓴다. 아, 눈물 난다, 눈물 나. 그래서 어쨌든 이 진주와 니콜라이는 그렇게 계속 밥을 같이 먹으면서 좀 더더더 친밀한 사이가 되어 가는데 여기서 그 오프닝에서 말했던 구절이 있죠. 어쩌면 그 봉투가 우리에 대한 예언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서로 만날 사람들끼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실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둘이 중학교 때는 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둘이 나중에 서로가 의지하고 연대하는 사랑하는 사이가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걸 좀 예언한 것 같다. 그 봉투가. 라는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 좋아요. 제가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감동이 살짝 이제 침전이 됐을 때, 가라앉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이 소설의 감상 포인트,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일상 속의 나 vs 역사 속의 나. 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적 허용 왜 이러는 거예요? 저 역사요? 제가 지적 허용을 못 벗어나는 게 또 이런 식으로 캐릭터 이렇게 표현을 확실하나?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쉬운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야,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저렇게 한 거지. 그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허미미 선수가 선수. 있었잖아요. 제가 허미미 선수를 두 가지 버전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도를 업으로 하는 프로 선수 허미미라고 소개하는 방법이 있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허석의 손녀이자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 한국인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로 출전해 메달을 따낸 허미미라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후자로 설명을 했을 때 허미미 선수의 삶에 훨씬 더 이입을 하고 또 공감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일상의 나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 속의 나 두 가지의 삶을 사는데 이 소설을 시작하는 문장이 두 사람의 역사는 길다. 예요. 근데 역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설의 앞부분에 이 진주와 니콜라이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 여러 시대별 두 인물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뭐 마르크스와 레닌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 뭐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부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뜬금없는 사람들의 역사가 쭉 나열이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역사 속 흐름 속에서 진주라는 인물과 니콜라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묘사예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가 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진주는 뭐 불우한 가정 환경의 어떤 아이, 니콜라이는 이주민 가정의 외국인 노동자. 요렇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역사를 되짚어서 보면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 그 형식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죠. 사람을 이해하는 그 사고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이게 흥미로웠다. 맞아요. 이 소설의 전개 방식이 그랬고 또 개인의 삶과 사회의 구조가 서로 영향을 받는 이야기다라고 적었는데 그쵸. 이게 아까 우리 책디가 얘기해 준 것처럼 현실 속에서 쓰는 어떤 유행가나 유행어나 밈이나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 현재 우리 사회 분위기를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여기 너무 슬퍼서 눈물 날 뻔했는데 결석하지 않고 학교도 잘 다녔다. 법을 어긴 적도 없었다. 하루에 3분의 1에서 2를 일터에서 성실히 보냈고 공과금도 기한 내에 냈다. 그럼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살았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산다고 만족해야 하나?
27살 인생 평가 좀 같은 제목의 글에 사람들이 쏟아놓는 댓글을 보면 가끔 뭘 잘못한 것 같기도 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약간 국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국룰에 맞추지 못하면 뭔가 루저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당일 배송 마트 그 배달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진주한테 내가 이렇게 그 배송할 거 분류하는 일을 해라고 했더니 그걸 사람이 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진주가 그럼 사람이 하지 누가 해? 라는 문장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현대 사회 속의 그런 겪고 있는 분위기들, 사람이 하는 일을 사실 모르고 그 편의만 누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야 누가 네가 선택했잖아 라고 하면서 야 누칼협이라고 하면서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 인간을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서 보여주죠. 그래서 공감이 되고 더 위로가 되는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삶에 좀 진하게 깊게 이입하게 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 분위기를 같이 좀 이해해보게 되는, 여러모로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소설이었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이 모여서 계속 노래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세상에 저항하는 힘이 생긴다. 약간 그런 메시지를 마지막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집 자체가, 그리고 김기태 작가의 문체가 되게 건조해요. 보면은 티야. 시크해요. 맞아요. 문체를 보면 다른 모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문도 상당히 많고 감정을 아주 많이 담지 않아요. 그나마 그 역도액이 나온 게 그나마 조금 맞아요. 촉촉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건조한 편인데 탁탁탁 리듬감 있게 건조하게 서술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감정을 쏟아붓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게 나한테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맞아요. 다른 여러 가지 작품도 마찬가지로 저는 전조등이라는 작품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 치즈 인 더 트랩 웹툰 봤어요? 네, 봤어요. 치즈 인 더 트랩 웹툰이 유행했을 때 이 묘한 서늘함과 건조함이 항상 맞아. 그 안에 깔려있는 사람한테 기묘함을 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 전조등도 어떤 커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딱 그래요. 보면서 약간 이게 여름에 읽기 저는 좋다. 건조해서 서늘해서. 건조하고 서늘한데 마지막에 뭉클함이 또 와. 습기가 찾아온다. 근데 그 서늘함이 이 책 표지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어. 사람의 인터내셔널 하면 뭔가 따뜻한 표지를 했어도 됐는데 지금 보면은 그늘이 그냥 차도 두 개 엇갈리는 길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냥 그 모습이거든요. 그냥 이 차도가 서로 엇갈려서 지나가는데 결국에 이 차도도 뭔가 이어져 있고 다시 만나고 같이 가는 길이다. 뭔가 이런 걸 나타내주는 느낌인데 이게 이 표지로 쓰였단 말이죠. 근데 저 같으면은 뭔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자, 탕수육 그림 이런 거. 네. 뭔가 좀 더 그럴 것 같은데 그쵸. 되게 건조한 도로를 딱 갖다가 박아놓은 게 문체랑도 좀 삶은 닮아 서늘하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문장의 온도나 묘한 뉘앙스 같은 거는 우리 한국인 네이티브들만이 또 누릴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특권인 것 같아요. 소설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 맞아요. 그래서 좀 외국 소설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딱 한국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책이어서 추천할 추천을 만합니다. 해봅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김기태 작가의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클로징 코너입니다. 요즘 뭐 봤지?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오지한테 추천받은 드라마를 봤거든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아니요. 비밀은 없어. 그냥 드라마만 보고 다니 여기. 저희 녹음 전에 요즘 너무 볼 게 없어 뭐 볼까 했더니 오지가 이런 거 한번 봐봐 하고 추천했던 드라마인데. 맞아요. 오지는 사실 책디한테 그런 용도예요. 네. 뭐 큐레이터? 드라마 추천받는. 근데 지난 5월에 반영이 됐던 거더라고요. JTBC에서.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고 고경표와 강한나 주연의 코믹 멜로 드라마입니다. 근데 줄거리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고경표의 직업이 아나운서예요. 그리고 강한나의 직업이 예능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상상이 되실 방송국 텐데. 놈들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경표가 예능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작가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겠죠? 근데 활약을 잘 못해서 작가가 막 코치를 해줘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그 고경표 아나운서가 감전을 당합니다. 전기 감전을. 감전을 당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 기억을 잃는다?
사랑에 빠졌나? 이 제목이 비밀은 없어잖아요. 거짓말 아, 못해?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 네,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막 이제 튀어나오게 돼요. 사토라래네 어떡해. 이거. 네. 너무 재밌다. 그래서 방송 중에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방송이라는 나죠. 게.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저걸 사고를 말이라고 이러면서. 치고 그리고 상사한테 거짓말을 못하니까 상사한테 이제 쌓였던 마음들을 나는 막 다 말을 하는 거죠. 난 전기도 안 맞았는데 왜? 그렇죠. 그거는 이 구역이 땡땡땡이고. 본인은 전기 감전된 채로 회사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회사까지 나오게 돼요. 이제 프리 쉽지 않지. 아나운서가 되는 거죠. 프리는 쉬울까?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막 찾아가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이랬더니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그 증상을 꺼줄 스위치를 찾아야 된다. 어. 라고 이제 처방이 내려오고 그 스위치가 바로 감전될 때 같이 있었던 예능 작가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진짜 거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지만 아. 우리는 너무 바란다. 네네. 근데 재밌긴 하다. 재밌다. 재밌네요. 그렇게 이제 스위치를 찾았잖아요. 어. 그러면 이 작가만 있으면 자기 방송 거짓말 할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프리한 아나운서는 그 예능 작가가 연출하는 환승연애 같은 연애 예능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연애 예능은 또 감정도 잘 숨겨야 그렇네. 되고 너무 재밌다. 근데 과연 잘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거 되고 오지가 자기 그 스터디하려고 본 작품 아니야? 지금 연애 예능 하잖아. 연애 예능하고 연애 예능 하잖아.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어. 보면서 그 생각 살짝 했는데 이게 뻔히 그려지는 내용이지만 묘하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힐링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드라마들 중에 약간 심장 쪼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얘가 하는 행동이 그게 아닌데 잘못 그치. 보고 오해하고 오해. 오해가 쌓이고 누가 막 싸우고 막 죽이고 우리가 조마조마해 막. 네. 관계가 이게 아닌데 어. 그걸 몰래 듣지 말았어야 속이 돼. 보지 답답하잖아. 말았어야 돼. 막. 막 속이 터지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흘러가는 스토리. 비밀은 없으니까. 약간 고구마 프리 그거군요. 맞아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컨셉이 약간 힐링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루 중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게 좋은 말일지라도 예의 차리느냐고 그쵸. 뭐 어색한 분위기를 푸느냐고. 잘 어울리시네요. 전 자기 자신한테도 거짓말 하는 거 같아요. 거의 좋은 하루야 이렇게. 최면이잖아. 근데 그런 말들을 안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선 도대체 어떤 말들이 튀어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걸 화면으로 보니까 좀 속이 시원하다. 그게 사이다네. 네, 그런 뭔가 힐링되는- 연기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연기하는. 코믹해요. 네. 확실히 코믹 유치 소개에도 유치하고 코믹하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또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네. 힐링을 원할 때 네. 한번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약간 힐링 무해한 특집이네요 드라마. 오늘. 네. 그렇네요. 네. 제가 원래 따로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본의의 책 소개를 듣다가 최근에 읽은 작품이 하나 떠올라가지고 덧붙여 보겠습니다. 짧게. 올해 한겨레 문학상을 받은 하승민 작가의 멜라닌이라는 작품입니다. 수상한 책은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컨셉이 캐릭터를 뺏기네요. 취미했어요. 지적 허영심은 네. 저한테 주세요. 이거 완전 즉석이에요. 저 지금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듣다가 생각난 거라서 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어떤 사람들의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그 디테일을 보여주고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뭔가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이 멜라닌이라는 작품은 설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국제 결혼을 해서. 근데 파란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가. 이게 설정이 이래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파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만 태어나는 그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첫 문장이 이거야. 나는 피부가 파란색이고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다. 둘 중에 뭐가 더 문제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식이에요. 참 여러 가지로 그쵸? 네, 그래서 생각하게 이제, 되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뭐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다음에 이제 이 아버지가 미국으로 같이 그냥 이민을 가서 살자. 어차피 힘들면 거기서 그냥 돈 버는 게 낫다. 미국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랑 엄마는 베트남으로 가버리고 자기랑 아빠만 미국에 떨어져 살고 거기서 또 온갖 일을 겪고 막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그 10대 후반을 보내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 그냥 힘든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고 이 파란 피부를 가진 사람은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잖아요. 전 세계에 수십 명밖에 없는 그니까요. 사람인데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다니는 고등학교에 또 파란 피부 애가 하나 있는 거야. 있는데 얘는 부잣집 딸내미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싸그룹에 있는 파란 피부를 가진 백인 가정의 여성.
그리고 아시안계 이주민인데 파란 피부를 가진 남성. 같은 파란 피부인데 그 그렇죠. 자본과 인종 변수를 다르게 완전 한 다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쌓이는 우정 이런 모든 것들이 농축돼 있는 소설이어서 그래서 이 블루 멜라닌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이 있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뭐 과학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시선에 노출돼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 그때 10대 때 어떤 자아가 형성이 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거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무엇은 또 좋고 무엇은 나쁘고 이걸 되게 잘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역시 이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지도 파랑파랑 해가지고 그러게요. 네, 여름 작품입니다. 여름이 또 멜라닌 색소가 많이 나오는 때니까. 네, 헛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여름이었던 특집.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새로운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